배달? 재영이 선물이야? 무슨 배달했다고? 오, 입중계도 아닌데. 이게 뭐죠? 프랑스 국민 크림치즈 1위가 돌아왔습니다. 58년 이상의 역사와 노하우를 자랑하는 프랑스 국민 브랜드인데 다시 달스네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원래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할 때마다 최저가로 드리기 때문에. 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최저가인데 최대 41%까지 할인합니다. 미쳤죠. 아 이거는 근데 워낙 스테디셀러라 오랫동안 저희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제일 싸다는 거. 거기다가 무료 배송이에요. 진짜?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로 배송해주고 41% 할인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리얼 치즈케이크. 네.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케이크인데 50% 이상이 크림치즈니까 사실상 크림치즈 덩어리다. 진짜 부드럽고 크림치즈 찰떡이 나왔어요. 또 찰떡. 요거 찰떡. 예,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개별 포장이기 때문에 먹기가 너무 좋고 여기가 냉동으로 갖고 있다가 드실 그렇죠. 때 살짝 실온에 꺼내서 30분 정도에 해동하면 딱 쫄깃쫄깃하게. 딱 그럼 돼요.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베이크 3종입니다. 이게 약간 맥주나 와인 같은 거 안주로 먹어도 좋아. 해놓 먹는 이거 거잖아. 맛있죠? 안주로. 이게 바로 띠리 기뱅크런치 2종입니다. 고정 댓글에 최대 41% 할인 이 달순애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톱 전술 맞기 힘든 이유.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 소니가 톱으로 출전했는데 한 골 1개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미국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나왔는데 경기력 자체가 좋아졌어요. 네. 팀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일단 소니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뒤에 우리가 백스리 전술이라든지 포메이션이나 다 얘기하겠지만 팀이 이번에 경기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감이 있었고 운영이 잘 돼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소니를 최전방에 놔둬놓고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백스를 세워놓고 이런 게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그쵸.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플랜 A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다. 실제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 내용도 너무 좋았고 이 라인 브레이킹이랑 뒷공간이 터는 거는 확실히 소니만한 선수가 없다는 걸 이번 미국전에도 보여줬습니다. 네네네. 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팀님하고 이 경기에서 블랙몬이라고 데뷔전 치른 선수 두 명이 나왔는데 둘 다 이제 일단 그 손흥민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에 도저히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거기다 심지어 팀님은 느리기까지 하다 보니까 더 치명적이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갈수록 더 이 능력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경험이 쌓이면서 이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 예술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라인을 못 올리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뭐 전반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이재성 선수 파울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시작하자마자 뒷공간 깨고 쓰는 장면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득점 장면인데 17분에 이제 침투해서 마무리하는 모습인데 침투 후 저 마무리도 사실 예술이었죠. 각이 많이 없다고 봤는데 그리고 저게 만약에 오른발로 때렸으면 100% 태클에 막히는 거였거든요. 그냥 왼발로 바로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저게 왼발로는 각도가 더 안 나오는데 저거를 골키퍼를 넘겨서 골을 넣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이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톱에 올라가니까 라인 브레이킹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상대방이 내렸을 때도 또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연계까지 도와주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건 이제 토트넘에서 지지난 시즌에 이제 그 그렇죠. 9번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변화됐던 모습이긴 한데 이 경기에서도 뭐 두 번째 골 장면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도리어 더 밑으로 내려가고 손흥민 선수가 그 앞에서 이제 패스를 받아서 바로 이제 그 이재성과 2대1 치고 그러면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상대가 내려앉아 있잖아요. 네네. 내려앉아 있음에도 저 뒷공간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콤비 플레이도 일품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톱에 올라가니까 미드필더 조합도 좀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라인을 내린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비를 흔드는 과정에서 뒷공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완전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는 아마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토트넘에서도 사실은 답답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네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저 안쪽에서 막 뭐 싸워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톱으로 손흥민 선수의 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딱 잘 알맞는 게 본선 전술에 굉장히 적합하다. 아, 본선 라는 거죠. 전술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월드컵 예선에 네네. 손흥민 선수 원톱을 계속 고집해서 썼다. 그러면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 멕시코, 뭐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간다. 이럴 때는 우리 상대로 막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이 많진 않아요. 그쵸,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막 라인을 올리고 조금 더 도전적인 수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뭔가 공간 침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아. 예, 그래서 그 원톱의 전술이 어쨌든 뭐 이번 딱 기점으로부터 월드컵까지 이어지면 그러면 매우 괜찮을 것 같다. 아. 근데 뭐 당연하게도 상대나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네, 그런 맞아요. 대처가 얼마큼 잘 되냐가 네.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 우리가 사실 꽤 오래된 논쟁이나 아니면 뭐 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면이 좋냐 전방이 좋냐 이 얘기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본인이 뭐 저한테도 했고 공개를 했지만 그러니까 정답은 자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경기에 다 왼쪽에 쓰면 최고인가? 모든 경기에 다 전방에 톱으로 쓰면 최고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상대가 올라오면 칠 수 있는 뒷공간이 많으니까 톱이 좋고 상대가 물러나면 앞에는 공간이 없고 상대적으로 사이드에 공간이 있으니까 사이드에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상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두 가지를 고려하긴 해야 돼요. 아까 패도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월드컵 본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대한민국 상대로 해서 주저앉을 팀들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는 손흥민이 톱이 확실히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했던 플랜 A 가능성이 있다. 이건데 근데 또 하나 고려될 건 뭐냐면 저 위에 손흥민 선수가 갭이라고 하는데 네네. 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에서 되게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잖아요. 아, 비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센터백들도 못 잡고 미국이 앞에 있는 미드필더도 손흥민을 괴롭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프리한 상태에서 이재성과 2대1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골을 만들었죠. 결과적으로는 월드컵 본선에서 저 정도로 쉽게 놔줄 팀이 얼마나 있어요. 또 이것도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저 갭 공간에서 볼을 움직이고 볼을 소유하는 건 제일 어려워요. 다 감독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갭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뭐 움직여야지. 거기서 볼을 받아. 공격적으로 가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게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상대적으로 수비수들은 저기를 볼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할 거야. 네네네.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도 사실 이따 뒤에 미국 얘기 할 거죠 우리. 네네네. 미국 요새 되게 못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감안하긴 해야 돼.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리차즈가 투입되고 나서는 많이 밀렸던 것도 맞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도 그러니까 손흥민과 이재성이 빠지면서 이제 앞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게 조금 약해지니까 상대가 올라온 것도 있긴 했지만은 원래 주전이 리차즈예요. 네네. 미국 대표팀. 그리고 리차즈 같은 경우는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밀고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수비 라인부터 계속 밀고 가다 보니까 결국 후반전은 슈팅 숫자가 14대 1이었어요. 그쵸. 조현우 선수가 이 경기 기대 선방이 2.2골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조현우 선수의 미친 선방이 아니었으면은 네네.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 점은 고려를 할 필요성은 있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손톱이 쓰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공중볼 경합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네, 그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따르긴 네.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중볼 경합을 많이 하는 유형은 아니죠. 그치. 그리고 그걸 즐겨하지도 않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찌르는 패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 경기 전반전에 잘 풀렸을 때는 찔러주는 패스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네. 뭐 골도 이재성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였고 그리고 그 전에도 김진규라던가 백승호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들이 있었어요. 이동경 선수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손톱일 때는 좀 찔러주는 패스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손흥민 선수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었죠.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 뭐 우리가 손흥민 잘하는 거야 뭐.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선수 감독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리고 있는 선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지금의 LAFC에서 손흥민을 왜 톱으로 세울까요? 그건 그 감독이 고민이 있는 거겠지. 이게 손흥민을 가장 잘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 거겠지. 우리 대표팀에서도 이번에 손흥민을 톱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뭘까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가 뭐 상대나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만 초점을 맞춰보면 네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야 수비도 다 잘해야 되고 공격도 다 잘해야 되고
사이드에서 침투도 해야 되고 볼 갖고 와서 슈팅도 45도 각도로 때려야 되고 이거 다 맡기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줘서 소니가 가장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LAFC도 비슷한 건데 토트넘 시절만큼 내려와서 수비 안 합니다.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연계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연계 네, 정도. 그 정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박스 근처에서 직접 때리거나 찔러주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지난번 LA 경기였잖아. 슈팅 8개, 킥패스 8개. 네. 이거야. 그러니까 국대에서도 이제는 우리 소니에게 너무 많은 수비 가담이나 사이드로 너무 벌게 쓰는 것보다는 힘을 안 뱉다가 폭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줘야 된다. 네.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이제 있었을 때 확실하게 발전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상대가 이제 후방 빌드업 할 때 그 압박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제 특히 골키퍼한테만 가면은 손흥민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도 팍 하고 뛰어나가면서 압박을 하면서 채널링을 건 게 계속 나왔거든요. 1차 압박이. 예, 그거는 예, 그건 진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그 전술에서 계속 뛰면서 그건 발전한 부분. 그러면서 확실히 축구 지능이 좋다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채널링을 거는 거나 저렇게 사이 공간에서 볼 갭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진짜 똑똑해야 되거든. 확실히 영리한 선수예요. 네. 일단 손톱은 이번 미국전 성공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52호 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이 역대 최다 출전 타이를 멕시코전 때 기록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후방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김민재 선수가 투입된 첫 3백이었는데 어떠셨나요? 3백. 일단 뭐 득점 실점을 안 했다라는 것을 어쨌든 의의를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후반전에 뭐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전반전의 플랜 자체가 초반에 이제 압박을 강하게 거는 전술이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체력이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밀리게 된 거. 이제 아무래도 3백을 뭐 앞으로는 더 이제 좀 생각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주성, 김민재, 이한범 요 3백이 매우 적절한 밸런스를 잘 갖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동아시안컵 때랑 좀 달라진 건 일단 저 이한범 선수랑 김주성 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플레이를 했어요. 수비할 때도 그렇고 공격할 때도 그렇고. 전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뭐 손흥민 선수의 공간이 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3백부터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대부분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나올 때나 침투에 들어갈 때 보면 저 김주성 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저희 그 히트맵 사진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김주성이 올라올 때 수비가 김주성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김주성에게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태석한테도 한명 붙어야 되고 네. 이재성한테도 한번 붙어야 돼요. 붙고 붙으니까 이제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잘 만들어지는 형태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3백을 사용했을 때 잘 이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긍정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오른쪽 보면 김주성이 조금 올라가 있고 이한범이 좀 내려가 있잖아요. 네네. 요것도 이제 아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이재성, 손흥민, 이태석 요 라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주성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가서 플레이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사실 김주성 선수가 3백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네네. 좀 폭백 운영처럼 움직이긴 했죠. 그래서 저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사실상 설령우랑 김주성이 같은 라인에 있고 그쵸. 김민재랑 이한범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죠. 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왼쪽 중심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어제 실제 그 우리 대표팀의 공격 방향 비율이 왼쪽이 51%까지 나왔어요. 중앙은 거의 없었고 오른쪽도 좀 없었고, 예, 그러면서 조금 그가 변칙적인 3백을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어쨌건 공격은 잘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골이 나왔다. 근데 수비적으로도 저는 이 셋이 좋은 조합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만 이 경기는 어쨌건 호흡을 많이 맞추지 않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미스들은 있긴 했어요.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들을 노출한 적은 있긴 했거든요. 그걸 김민재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막아내긴 했어요. 정말 잘 막긴 했는데 네. 김민재 선수도 2번 정도 큰 실수를 범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가동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조합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를 90분 풀로 봤으면 수비 불안불안도 있었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조합을 잘 가다듬으면 괜찮겠네.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난 김민재의 특징하고도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재 선수는 기다리는 수비수가 아니잖아. 그쵸. 좀 올라가서 끊는단 말이야. 네. 우리 다 알아 그거. 네네. 근데 만약에 센터백이야, 포백이야. 포백. 그러면 이제 센터백이 2명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김민재가 올라가. 그럼 센터백 1명 남아. 예. 부담 크죠. 죽는 거야. 거기서 끊어지면 죽는 거야. 예전에 또 그 위에서 박용우야. 스피드가 빠르진 않으니까 밑에 내리거나 뭐 했단 말이야. 근데 박용우- 불안한 거야 또. 못 쫓아가죠. 스피드가. 그랬는데 쓰리백이야. 그러면 김민재가 올라가 스타일이. 올라가서 끊잖아 이번에 네네네. 나오잖아. 딱 올라가. 뒤에서 김주성하고 이한범이 이한범이 있어. 또 빠르니까 김주성이 돌아. 왼발잡이야. 왼쪽으로 네. 돌아. 뒤에 김민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의 지금 특징을 놓고 보더라도 백스리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해. 좀 더 호흡을 맞춰야긴 해야 돼.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 잠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센터백을 3명을 놓으니까 나는 미드필더도 연동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만하더라고. 이득이 있을 수 있다. 미드필더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백을 쓰게 되면 앞쪽에 아무래도 수비적인 미드필더 한 명을 꼭 써야 돼. 그쵸, 네네. 수비형 그건 미드필더. 특히나 홍명보 감독 같은 스타일은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박용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2명의 수비수 아까 그랬잖아. 1명 올라가면 이거 1명 남는데 커버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놔서 이거 커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떡하지 했단 말이야. 네네. 근데 막 센터백이 3명이야. 그러면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놓는 옵션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미드필더가 김진규나 백승호잖아. 저기는 전형적인 수비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야 우리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하자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써도 돼. 그러니까 쓰리백을 놓니 미드필더의 선택이 폭이 좀 넓어지더라. 네. 이것도 일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죠. 네, 거기다가 그 김민재 선수가 어쨌건 수비하러 튀어나갔을 때 뒤에 2명이 버텨주는 것 효과도 있는데다가 김주성 선수와 이 경기에서 유난히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뒤에 김민재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김민재가 진짜 커버를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김주성도 마음 놓고 조금 우리가 공격할 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수비할 땐 뒤에서 있고. 이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거죠, 말 그대로.